피고인 오미정이 입정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에 대한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지시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과 범행 지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양형 사유에 이르자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과거의 삶은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오미정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오미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은 늘 그렇듯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높은 천장 아래 반듯하게 정렬된 좌석과 차가운 나무향이 뒤섞여 이곳이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죠. 판결대 중앙에 앉은 강서윤 판사는 정면을 바라본 채 기록처를 넘기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장 한 장을 확인하는 태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점지만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죠. 실제로 서윤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판결문에는 감정의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이 감정을 대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회의가 끝난 뒤 배당 사건 목록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형사사건, 경제범죄, 사기, 횡령 같은 단어들이 익숙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최근 사회면을 자주 장식하던 유형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이란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윤은 사건 개요를 훑어본 뒤 피고인 명단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은 특별할 것 없는 이름들이었죠. 그러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세 글자가 시야에 깊게 박혔어요. 오미정. 아주 오래전 기억의 가장 안쪽에 접힌 채 남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듯 천천히 페이지를 다시 위로 올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죠. 그러나 심장이 이유 없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기록을 넘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요. 나이, 주소지, 과거 직업이 정리된 칸을 읽는 동안 눈매가 미세하게 굳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죠. 비 오는 날 축축한 골목 바닥의 냄새와 함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감각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늘 흐릿했지만 이름만큼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서윤은 서류를 덮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다음 사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 서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봤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서윤은 다시 기록처를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법원 복도는 잠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동료 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오갔죠.
서윤은 혼자 남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은 채 가만히 숨을 쉬었어요. 감정을 정리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연결된 감정은 더 그랬죠. 잠시 후 검사 박정호가 서윤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괜찮으십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정호는 사건 배당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번 요양원 사건, 사회적 파장이 커서 신경 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증인도 많고 언론도 붙을 겁니다. 그렇겠죠.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회피 사유는 없으신지요? 그 말에 서윤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자 익숙한 조명이 켜졌고 부엌에서는 김정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 사건이 하나 배당돼서요. 힘든 사건이야. 김정희의 말에는 묻는 듯 하면서도 묻지 않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윤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사건 기록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오미정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생각을 건드렸죠. 김정희는 그런 서윤을 힐끗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선택을 믿는다. 서윤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제가 판사라서요. 그래.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더 믿는 거야. 그날 밤 서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어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오미정.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닫아두려 했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은 늘 진실을 불러냈죠.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그녀는 다시 판결대에 앉아야 했습니다. 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요.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복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많지 않은 시간이라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죠.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긴장을 애써 무시한 채 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전날 검토하던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 기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기록처를 다시 펼쳤죠. 어제는 이름 하나 때문에 전체를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몇몇 직원들이 공모해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건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피해자가 되었고 일부는 자신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피해자 명단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이름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연도 없어 보였죠.
그러다 다시 피고인 항목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오미정. 그 이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적혀 있었고 종이 위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어 그 이름 아래에 선을 긋지 않은 채 멈췄습니다. 법정에서 개인적인 표식을 남기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굵은 선이 그어지고 있었죠. 서윤은 컴퓨터를 켜고 내부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판사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례로 열어봤어요. 주민등록 이력, 과거 직업, 범죄 전력. 오미정에게는 이전에도 몇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경미한 사기, 무단 점유 같은 기록들이었죠. 서윤은 그 기록들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는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판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선 변호사 이선영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선영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서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었죠. 이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이 나간 뒤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판사실의 정막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죠.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법원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표정을 안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들 중 누군가는 가해자일 수도,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서윤은 늘 그 사이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양아버지 강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바쁘지? 네, 조금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인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건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요. 강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어떤 결정이든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된다.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뒤 서윤은 입양 기록 파일이 들어있는 서류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젯밤에는 단순히 이름만 확인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보관함에서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또렷했죠. 입양 동의서, 당시 보호소 기록, 그리고 생모의 서명. 오미정이라는 이름 옆에는 서툰 필체로 남긴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명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글씨에는 망설임과 조급함이 함께 묻어 있는 듯 했어요. 이름 아래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기도 했죠. 서윤은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다르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판 준비를 위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사 박정호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피고인 오미정은 단순 가담자가 아닙니다. 반복적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합니까? 예. 증인 윤복자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회의는 짧고 건조하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서윤은 문득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법원 민원 창구 앞에서
서성이는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무언가를 물어보려다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죠. 판사는 모두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서윤은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피고인 이름을 바라봤어요. 오미정.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판사여야 했습니다. 서윤은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기록처를 한 번 더 바라봤죠.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가 애써 외면해온 방향으로 서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은 이미 몇 차례 언론에 언급되었고 방청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죠. 기자들은 출입증을 확인하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는 법정문을 향해 조용히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서윤 판사는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 모든 소음을 뒤로 흘려보냈어요. 발걸음은 일정했고 얼굴에는 늘 그렇듯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긴장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법정문이 열리자 차분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판결대에 올라앉아 서류를 정리했고 방청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어요. 젊은 여성 판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은 늘 과도했지만 오늘은 그 시선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방청석을 한번 훑어본 뒤 시선을 기록철로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종이 위의 사실들이었죠. 피고인 입정하겠습니다. 법정 서기의 목소리가 울리자 문 쪽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오미정. 그녀의 모습은 기록 사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손은 긴장한 듯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죠.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지만 시야 한켠으로 그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오미정은 피고인석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대 위를 올려다본 순간 눈이 멈췄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판사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미정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판사는 피고인을 바라보되 개인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검사 박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원 원장 최민석과 직원들이 공모해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문장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청석에서는 간간히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언급되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죠. 국선 변호사 이선영은 침착하게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은 구조를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말에 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인의 말을 기록하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증인석으로 윤복자가 불려 나왔습니다. 윤복자는 요양원에 장기 입소해 있던 노인이었고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증인석에 앉아 손을 떨며 선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윤복자의 증언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허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사람,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하던 순간들, 오미정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자 방청석의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쏠렸습니다. 오미정은 그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서윤은 증언을 들으며 메모를 이어갔고 필요할 때만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윤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원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같이 있었어요. 그 말에 오미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윤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판단의 시간이 아니라 기록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중반을 넘기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오미정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서윤은 잠시 시선을 들어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미정은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으니까요. 휴정 시간이 선언되자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자들은 메모를 확인하며 움직였죠. 서윤은 판결대에서 내려와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법정의 소음이 차단되었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대면은 끝났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잠시 후 판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정우가 들어와 간단히 말을 건넸어요. 예상보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혼자가 되자 서윤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법원 마당이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그 중에는 방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오미정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서윤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정은 사람들의 인연을 다시 엮는 장소가 아니라 책임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의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깊은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었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기록처를 집어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름이 무엇이든 사연이 어떻든 판결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첫 공판이 끝난 뒤 며칠 동안 강서윤의 일상은 겉보기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법원에 도착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서류들을 검토했죠. 그러나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 기록은 늘 책상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건들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채 자신을 보라는 듯이요. 서윤은 그 기록을 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두 번째 공판을 앞둔 날 서윤은 평소보다 기록을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는 피고인 오미정의 과거 생활상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어요. 미혼모 시설 이용 기록, 단기 일용직 근무 이력, 그리고 반복된 주소지 이동. 그 문장들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었지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읽으며 무심코 펜을 쥐었다 풀었다 했어요. 판사는 동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기록이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공판 당일 법정의 공기는 첫날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이미 언론 기사들이 몇 차례 나간 뒤였고 방청석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났죠. 서윤은 판결대에 앉아 법정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건의 구조뿐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까지 법정 위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박정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국선 변호사 이선영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의 과거는 범죄 성향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었죠. 사회적 보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인의 주장을 기록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결대 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남겨야 했으니까요. 이날 증인으로는 요양원 원장 최민석의 전직 직원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내부 구조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어요. 허위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험금이 어떤 경로로 분배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미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언급됐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오미정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증언을 들으며 몇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그 대답은 법정 안에 묘한 침묵을 남겼죠.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의 시선은 의도치 않게 방청석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양어머니 김정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지도 피고인을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모은 채 판결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윤은 그 모습에서 이상하리만큼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석에 서 있는 오미정의 존재가 다시 마음을 흔들었어요. 재판이 잠시 중단되고 휴정이 선언되자 오미정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요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는 동안 그녀는 몇 번이나 판결대를 힐끗 바라봤죠. 서윤은 그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대 위에서의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선이었으니까요. 휴정 시간 서윤은 판사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법원 밖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고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들 중 누군가는 피고인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법정의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죠. 이번에는 법원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입양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속 생모의 이름과 서명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낯설지 않은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날짜. 서윤은 그 날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질문에는 원망도 연민도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곧 서윤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공판을 앞두고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판사의 개인사까지 캐묻기 시작했고 서윤의 이름도 기사에 오르내렸어요. 젊은 여성 판사가 맡은 사회적 파장 큰 사건. 그 문장 속에서 서윤은 철저히 역할로만 존재했습니다. 서윤은 그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이도 아닌 판사로만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의 질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끝에서 자신은 과연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공판을 향해 조용히 그림자를 늘려가고 있었죠.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건의 구조와 피고인의 과거가 충분히 알려진 뒤였고,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러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서윤 판사는 판결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피고인 오미정은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입정할 때부터 걸음이 불안정했고 법정 요원의 부축을 받아 겨우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오미정을 잠시 바라봤다가 곧 시선을 기록철로 돌렸습니다. 판사는 연약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박정호는 이전 공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추가 범죄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은 요양원 원장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반응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국선 변호사 이선영은 한층 더 신중한 태도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바라봤죠. 다만 피고인의 삶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법정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삶 전체라는 단어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변호인의 주장을 차분히 듣다가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이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재판이 중반을 넘길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미정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피고인석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법정 요원이 즉각 제지하려 했지만 오미정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적으로 술렁였고 서윤의 시선도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죠.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이전보다 약간 더 낮았습니다. 그러나 오미정은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마저 거칠게 들렸죠. 판사님, 오미정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법정 요원이 다시 한번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짧은 제스처 하나에 법정은 숨을 죽였죠. 절차에 맞게 말씀하세요. 서윤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말했습니다. 오미정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피고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법정 안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판결대 위에서 침묵을 유지했죠. 침묵은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이를 버린 것도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펜을 쥔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기록에는 없는 말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그만하십시오. 서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 법정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미정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 순간 서윤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판결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죠. 법정 요원이 다시 다가와 오미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미정의 시선이 판결대 위에 서윤과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오미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 단어는 완전히 소리가 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즉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법정은 결국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정리했죠. 서윤은 판결대에서 내려와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판사로서 지켜야 할 선이 방금 전 눈앞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흔든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죠. 잠시 후 판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괜찮니? 그 짧은 질문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날의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법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는 그녀가 애써 붙잡고 있던 모든 선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도요. 휴정이 끝난 뒤 강서윤의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실 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음은 사라졌지만 대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법조문도 기록의 문장도 아닌 사람의 숨결과 선택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들을 애써 밀어내며 책상 위에 놓인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문장 사이사이에 남겨진 공백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은 이제 구조적으로 거의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으며 피해는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서윤의 시선은 자꾸만 피고인 오미정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한 공범의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의 삶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오미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기록에도 판결문에도 남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녀의 기억에는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입양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함을 여는 손길조차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서류들은 묵묵히 그날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죠. 보호소 담당자의 메모, 행정 처리 날짜, 그리고 생모의 서명. 서윤은 서명 위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듯 바라봤습니다. 오미정. 그 이름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었고 이 서류에서는 생모였습니다. 두 단어 사이에는 법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고 있었죠. 서윤은 보호소 기록에 남겨진 짧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양육의사 있으나 현실적 여건 부족. 그 문장은 설명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적 여건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밤과 선택이 들어 있었을지 서윤은 이제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해가 지금의 판단에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법원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관실 안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오미정의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 복지시설 이용 기록, 단기 근무 이력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서류들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죠. 점심 무렵 판사실로 돌아온 서윤에게 검사 박정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층 조심스러웠고 말투 역시 낮아져 있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양원 원장 최민석이 책임을 피고인 오미정에게 집중시키려 한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정호는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설명을 덧붙였죠. 실질적인 지시는 원장이 했지만 서류상 주도자는 오미정으로 남겨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까? 공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정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이 사건의 본질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양아버지 강태수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늦은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죠. 강태수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무거워 보인다. 서윤은 컵을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해하게 됩니다. 강태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해는 감정이지만 판단은 책임이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판사로서 붙잡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해졌죠. 며칠 뒤 서윤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고를 내릴 단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과 법리 판단을 하나하나 적어나가며 서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마칠 때마다 손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오미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인간으로서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고백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행동과 결과를 판단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공판을 하루 앞둔 밤, 서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사건 기록과 입양 기록을 번갈아 바라보며 두세 개가 한 공간에 놓여 있는 기분을 느꼈죠. 그녀는 결국 입양 파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과거는 확인했지만 그 과거가 판결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는 수많은 시선과 판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판결대에 앉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오직 판사로만 존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서윤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해와 판단, 연민과 책임이 끊임없이 맞부딪히고 있었죠. 그 충돌 속에서 서윤은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다음 공판에서 그 결심은 마지막 시험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자리 잡을 위치를 정해두었고 방청객들은 일찍부터 줄을 섰지만 소란은 없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이라는 것을요. 강서윤은 법원 현관을 지나며 평소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에 또렷하게 닿는 느낌이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판사실에 들어선 서윤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토했고 문장 하나하나를 외울 정도로 익숙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죠. 범죄 사실, 법리 판단, 양형 사유. 모든 문장은 감정을 배제한 채 작성되어 있었고 그 점이 오히려 서윤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문이 열리자 공기는 단숨에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판결대를 향했습니다. 강서윤은 판결대에 올라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이 자리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이 입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공판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걸음도 한층 느려져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끝내 들리지 않았죠. 오미정은 피고인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금부터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서기의 목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은 판결문 첫 장을 넘기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에 대한 요양원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고 문장 끝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범죄의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 피해 규모가 차례로 낭독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모두가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지시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과 범행 지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미정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판사는 피고인의 표정을 보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양형 사유에 이르자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변화는 방청석에서도 느껴질 만큼 분명했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과거의 삶은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오미정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죠. 오미정은 입술을 떨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서윤은 여전히 판결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오미정에게 서윤은 문장을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치 힘이 풀린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법정 요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오미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야 할 말을 모두 끝낸 상태였죠. 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 말은 법정 기록에 남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정 요원이 오미정을 일으켜 세웠고 피고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미정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판결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체념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서윤은 그 시선을 끝내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서윤의 말과 함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 전체에 분명하게 퍼졌고 이 사건의 끝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밖으로 나갔고 방청객들은 각자의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죠. 서윤은 판결대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내려놓은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실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숨이 길게 나왔죠. 끝났어.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수고했어. 김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평가도 위로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가장 큰 지지처럼 느껴졌죠. 판사로서 내린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온전히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죠.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은 판사로서 가장 어려운 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삶에서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선고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를 끄고도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몸은 분명히 쉬고 있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법정 안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던 자신의 목소리, 망치 소리,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피고인의 모습이 끊임없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마음이 쉬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듯 했죠. 부엌으로 나가자 김정희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지. 김정희의 말은 확인이라기보다는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네.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은 좀 잤니?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보다요.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사실 잠을 잤다고 말하기에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너무 흐릿했지만 굳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서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서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놓인 서류함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왔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꺼내보던 입양 기록 파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양 동의서, 보호소 기록, 행정 문서들. 그 모든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윤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서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결정된 한 아이의 살. 서윤은 마지막 장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생모의 이름이 적힌 칸, 오미정. 그 이름은 이제 법정 기록과 형사 판결문 속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피고인의 이름으로, 범죄의 책임을 진 사람의 이름으로요. 서윤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더 이상 판사로서 할 일은 없었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것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동네 쪽으로 향했죠. 어릴 적 보호소가 있던 근처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골목의 구조만큼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골목 끝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아직 선택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도 살아왔구나.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자신은 여기까지 살아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삶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에도 전화할 곳은 없었고 해야 할 말도 없었죠. 대신 마음속으로 김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사람, 판결 이후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던 사람. 서윤은 그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쐬고 왔니? 네.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부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서윤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죠. 김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리를 지킨 것 같아요. 김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서윤은 서류함에서 입양 기록 파일을 꺼내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숨기지도 자주 꺼내보지도 않을 자리였습니다. 과거는 부정할 대상도 매달릴 대상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일을 정리한 뒤 서윤은 책상 위에 판사 배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배지는 그녀가 선택해온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구도 오늘의 판결을 오래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자신의 삶에서는 오래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윤은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판결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판사로서의 내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내일. 그 두 가지를 모두 짊어진 채 강서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